증권사 직원, 은행 직원들도 가입 안 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행에 들어가서 선배들, 대리님이 연말정산 받아야 돼. 연금저축보험 가입해.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한 17년 정도 넣었더라고요.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는데 연한산 1점 몇 프로 들어 2%가 안 나왔어요. 아이쿠야, 내가 진짜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급중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쓴 김성일 작가이고요. 현재는 업라이즈 투자 자문에서 연금 투자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장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경제학에서도 나오고 금융학에서도 나오는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좋은 행동장치가 집 사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졌든 올라갔든 계속 거기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대출을 받아서 사니까 원리금을 갚죠. 한 달에 수입이 500만 원인 어떤 가정이 있다고 치면 3억 원을 3.5% 정도 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요. 20년짜리로 받았으면. 그러면 이 가정은 수입이 350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350만 원 수입에 맞춰져서 생활비 규모가 크지 않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대출을 다 갚으면 갑자기 5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 저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주형 주택을 만약에 구입한다. 그러면 대출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동장치가 연금인데 납입할 때 막 혜택을 많이 줘요. 그 대신 너 찾으면 안 돼. 찾으면 너 페널티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게 행동장치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연금을 안 하냐? 부동산은 거주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사 몇 번만 다니면 아이씨 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금은 남의 일이죠. 연금을 제대로 받는 게 20, 30년 후의 일이잖아요. 20, 30년 후에 나의 일이 남의 일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준비를 안 하고 있죠.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이렇게 공부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아차 그게 아니구나. 이걸 더 챙겨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제 더 강조해서 더 세게 말해요. 근데 재밌는 게 증권사 직원, 은행 직원들도 가입 안 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행에 들어가서 선배들, 대리님이 연말정산 받아야 돼. 연금저축보험 가입해. 그게 뭐예요?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영업점에 이제 아는 분 통해가지고 그냥 가입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한 17년 정도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17년에 마법의 돈굴리기라는 ETF 투자서를 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그 포트폴리오를 연금 계좌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있다는데 모르냐? 그래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해서 진짜로 공부를 해봤어요. 제 거부터 까봤죠. 17년 정도 부은 연금저축 보험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는데 연한산 1점 몇 프로 들어 2%가 안 나왔어요. 아이쿠야, 내가 진짜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급중했구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은행을 20년 다녀서 똑똑한 척은 했지만 몰랐구나. 그래서 2018년도 말에 이제 계좌들을 만들고 19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굴리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우리 회사를 가입하세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는데 일단 가입한 건 맞아요. 세액공제 받아요. 근데 가입한 돈을 그냥 예금 같은 자산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못 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물가 상승률을 못 넘는다는 얘기는 은행에 예금한 돈이 점점 깎여서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제가 은행원일 때도 이런 얘기하기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DB, DC가 있는데 DC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그 퇴직연금에 있는 돈의 90%가 예금 같은 자산에 들어있어요. 실질적으로 부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금융회사들이 그 투자를 가이드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손실 났을 때 컴플레인 할 거잖아요. 모든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한테 귀속이 되는데 어쨌거나 컴플레인 하는 게 그들 입장에서 불편한 거죠. 근데 금융회사는 인센티브도 없어요. 그 수익 났다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저는 용감하게 자산 배분 투자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손실 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 나는 경우도 있고 길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뭐 7, 8% 정도의 수익이 나더라. 그래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거에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계좌도 개설하고 그대로 사서 보니까 1년, 2년, 3년 보니까 괜찮네. 그렇게라도 이제 제 얘기가 닿은 분들이 조그만 영향을 받고 그렇게 본인의 자산을 좀 적극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게 바뀌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안 한다는 걸 굉장히 이제 그런 건 너무 위험하니까 나쁜 거야 라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어요, 부모들한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당연히 자산 관리의 일부여야 돼요.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은 불려야 돼요. 뭐 자산이 100억 있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없기 때문에 투자를 병행을 해서 적절한 수익을 낼 필요가 있는 거죠. 자산 배분하는 투자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국내 자산 배분형 펀드만 뭐 100개 이상 있고요. 미국에는 자산 배분형 ETF만 100개가 넘어요. 미국 헤지펀드 1위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올레더라는 상품이 있어요. 자산 배분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운용 자금도 굉장히 크고 운용 기간도 굉장히 길어서 제일 유명해요, 전 세계에서. 여기서 올레더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사계절이죠, 우리말로. 사계절 아무 문제 없다. 주가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봄, 모두가 열광하는 한여름이 있고 어느 순간 쌀쌀해져요. 또 막 폭락이 생기기도 해요. 그 어떤 계절이 와도 망하지 않을 포트폴리오. 그래서 사계절을 잘 견디는 포트폴리오다라고 해서 올레더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앞에 제가 K라고 붙인 건 뭐냐면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더 우수한 포인트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 K 올레더에서 핵심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분산돼 있어요. 주식, 국채, 대체 투자. 이 세 개를 왜 분산하냐 하면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는 특성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뭐 달러랑 금이 반대로 움직인다, 이런 현상들. 그 다음에 국가 분산도 해요.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환상을 갖고 계신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그 초반에는 미국이 마이너스였어요. S&P 500이.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내 기억이 없으니까 난 잘 모르겠고, 나 미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언젠가 버블이 꺼지면서 굉장히 오랜 바닥 기간을 거쳐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만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 그 대신에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우수하니까 미국에 넣고 신흥국도 넣고, 그래서 자산 분산했고 지역 분산했는데 통화 분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난다고만 하면 달러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레더는 다 달러로만 가지고 있는데 K 올레더는 달러조차도 투자 대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달러가 올라갈 때는 달러를 팔아서 싼 원화를 사고, 달러가 또 막 하락하면 이걸 또 팔아서 사고, 이런 식의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제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적당한 수익성이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몇 퍼센트 정도씩?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이 일단 50% 들어가요. 왜냐하면 주식이 가장 장기적인 수익률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식에서 메인 성과가 나와요. 나머지 이제 채권하고 대체 투자, 금을 이제 뭐 30대 20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국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안 좋은 시기에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국채 30%도 뭐 미국, 한국 반반 들어가고 나머지 20%는 금을 넣습니다. 주식, 국채, 금이 5대 3대 2잖아요. 주식도 반반 나눠요. 선진국, 신흥국. 비율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석사 논문이 이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면 잘하는 걸까? 그런 복잡한 계산 방식을 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잘 모르면 n분의 1이라고. 5대 3대 2도 n분의 1이에요. 주식 반, 나머지 반. 이 정도만 나눠 주셔도 굉장히 괜찮은 성과가 나온다. 성과가 어느 정도 최근에 났는지. 2019년 1월부터 제가 제 계좌를 공개했어요. 절세 3총4만. 그래서 그 성과를 보면 이제 IRP 같은 경우에 연환산으로 계산하면 9.5% 정도 돼요. 제가 이제 보통 설명 드릴 때는 자산 배분의 기대 수익률은 연간 7, 8% 정도만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작가님은 9% 넘게 나왔잖아요. 그럼 9%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기대가 너무 크면 안 된다. 실망이 많아진다. 그래서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5, 6%, 뭐 성장형 같은 경우는 7, 8%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자산 플래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목표 수익률이 20%, 30%는 먹어야 되겠다. 내가 투자를 왜 공부하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개별주 하시거나 뭐 코인은 이제 더 크고
그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말리지 않아요. 아 좋다, 그거 해라. 그게 뭐든지. 그거는 일반 주식 계좌에서 하시고 연금저축 IRP, ISA는 ETF로 자산 배분을 해두자. 일단은 이제 선택의 문제긴 한데 70 이전에 찾으면 5.5%예요. 연금소득세가. 그리고 80 전에 찾으면 4.4, 80 이후에 찾으면 3.3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찾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달라서 정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연금을 많이 모아놨어. 그리고 55세가 됐는데 나 아직 회사를 5년 정도 더 다녀야 돼. 그럼 연금 필요 없잖아요. 회사 월급으로 쓰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55세부터 인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1,500만 원까지만 인출하는 거예요. 그럼 5.5% 내잖아요. 종합과세가 아니고. 한 번에 5천만 원 인출하면 전부 다 종소세 대상이 되니까. 그럼 이 1,500을 어떻게 해? 연금 계좌를 또 만들어서 연금저축에 또 넣어요. 이거는 미리 인출하는 게 나은 케이스. 근데 내가 많이 모으진 않았고 55세인데 나 은퇴했어. 그러면 이제 바로 인출하면 되고, 만약에 나 정년 60이야. 나 공무원이야. 그럼 60세부터 그냥 1,500씩 인출해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유리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국민연금이랑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종합소득 포함되고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이에요. 비과세인 이유는 연금보험에 넣을 때 혜택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비과세인 거예요. 비과세이더라도 실제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이제 제가 체크해 봤던 케이스에 따르면 예금 금리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뭐 브라질 국채 같은 게 있어요. 비과세 상품으로 유명한데 너무너무 위험한 상품이에요. 상품 자체가. 세금 전에 손실 보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이거 많이 넣어서 뭐 종소세 폭탄 받는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 끝난 얘기예요. 왜냐하면 분리과세가 추가됐어요.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보통 종소세 폭탄이 어디서 터지냐면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뭐 연봉이 뭐 억대가 넘어가고 다른 수입이 있어요. 그럼 최고세율 걸리면 이제 50%가 나가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그게 걸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불만들이 많은데 개인연금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거 미래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할지 네가 어떻게 하냐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지만 국민연금 고치는 것도 이렇게 국민적 저항이 거세고 금투세도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개인연금 건드렸다. 그건 진짜 큰일 날 거예요. 국민연금 프랑스가 몇 년 전에 개혁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을 받고 표가 이제 없어지고 막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현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개혁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반드시 해야죠. 왜냐면 2055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고갈된다고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힘든데 개인연금 건드렸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공부, 투자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이제 40, 50대, 60대라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저랑 상담하실 때 아니 이 나이에 해야 되냐고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나이시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은퇴해서 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나머지 30년은 금융소득 가지고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공부는 이게 계속 지식이 쌓이거든요. 안 없어져요. 제도가 그렇게 확 180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공부를 하시고 설사 누군가한테 도움을 얻더라도 알고 얻어야 돼요. 은퇴 자금 만들어 놓은 거 무슨 펀드 넣고 90% 손실 나고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뭐 라임, 디스커버리, 독일국채 뭐 등등등등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엄청 많아요. 이거는 이제 사기를 친 건 아니에요. 금융회사가 잘 몰랐고 뭐 설명을 좀 잘못했고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뭐 중재를 하고 소송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사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금융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고 잘 준비를 해놔야지만이 그 사기를 안 당해요. 그 한번 사기 당하면 평생 모아온 거 다 날리고 자식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질 수 없잖아요. 부모님 생활비까지 보태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공부 저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